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장 에너지와 세포 대사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처음에 차례를 보게 되면은 생물계에서 에너지, 화학반응, 효소, 대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내용들은 가능하면은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아서 94페이지 보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의 이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슈미트라는 분인데요. 이분과 그의 제자들은 분리된 내피 세포를 인공기질에 심어서 세포 성장을 관찰하였다. 이 세포 외에서 이제 인공적인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 일이 성공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몸의 혈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내피세포를 가지고 혈관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 연구를 하고 나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생체 외에서 조직을 만드는 생체공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일부 생체 내 사람의 조직을 모방하는 기관, 올가노이드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동물 실험과 또 인체 대상 실험의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표 4-1에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1번에서부터 8번까지 기본 단위가 세포고 에너지 이야기 나오고 반응, 항상성,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생식, 그 다음에 창발성 관련, 진화 이런 것들이 여기 특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94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시작합니다. 자, 연습 문제의 제목이 태이삭병, 치명적인 유전병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태이삭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략 결혼이 일반화된 미국의 많은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 람비라고 하는 사람, 랍비는 생명을 구해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오랜 역사 동안 각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가계도를 이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랍비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성현을 의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저쪽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결혼을 하도록 결정을 짓는 중대한 요인 중에 백그라운드를 많이 보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게 유대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수한 질병이 있어요. 그 질병을 피해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A와 B의 두 가게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치명적인 질환을 가질 수 있는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름에서 이런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랍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랍비는 동유럽 혈통의 미국 유태인 3,600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치명적인 태이삭병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비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4살까지 힘들다. 치료법도 없다. 그가 작성한 가계도를 기초하여서 랍비는 치사 유전자를 가진 두 유대인 간의 결혼을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번 연속 문제의 주인공은 사라와 데이비드네요. 대학생이고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제 유대인 피가 섞인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낳을 아기가 태이삭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결혼 6개월 전에 그들은 태이삭병 유전자의 보유인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전학 전문 상담가를 만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태이삭병 간단하게 정리를 내려고 합니다. 자, 태이삭병은요. 헥소사미니데이즈 A라고 명칭된 효소가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 뇌와 신경세포에 당지질 성분, 강글리오시드라고 이름 붙여진 당지질 성분이 축적이 되는 병입니다. 이러한 강글리오시드의 비정상적인 축적은 중추신경계의 파괴를 유발합니다. 이 이름은 뭐 처음 소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의사 두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붙여진 질병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태이삭병의 뮤테이션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태이삭병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강글리오사이드가 축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연속 문제를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기 바랍니다. 그럼 맨 아래쪽에 보니까 태이삭 디지즈 해가지고 부모의 가계도가 나와 있어요. 자,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자, 이건 열성 유전자입니다. 멘델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르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서 질환되는 질병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 생물계에서의 에너지. 결국 생물계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열 에너지, 빛 방사 에너지는 또 우리가 식물에서 광합성으로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산소가 필요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에너지는 일을 하는데 쓰인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여기 보니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또 운동 에너지 나와 있죠. 그래서 A와 B와 C를 보게 되면 A는 이제 공을 위로 올릴 때 들어가는 힘이죠, 그죠?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공은 낮은 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위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실행이 될 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죠. 97페이지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는 크게 화학 반응의 개념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A 그림 보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이 빨갛게 되어 있죠.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반응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밀어 올리는, 공을 밀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미는 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그럼 산 꼭대기에 올라온 이 공은 이제 위치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때 여기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갈 때 사용되는 초기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최종 에너지 준위가 있죠.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런데 최종 자유 에너지의 준위가 초기 자유 에너지의 준위보다도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 이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도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해서 빨갛게 이렇게 화살표되어 있고요. C의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죠. 생성물의 활성화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활성화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물보다도 더 많은 자유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그림 4-4 생물학적 반응에서 에너지, 결국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 동물의 경우에는 뉴클레오타이드의 ATP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는데, 이 ATP에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여하는 것이 NADPH, FADH2 이런 것들이었죠. NADPH는 세 분자 ATP를 만들어내고 FADH2는 두 분자 ATP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생화학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4-5 일부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조금 전에 왼쪽 그림 C에서 나타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거는 허벨입니까? 바이올렛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답이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효소 쪽으로 갑니다. 효소를 하기 전에 연속 문제를 볼게요. 자, 태이삭병은 아주 파괴적인 상태를 만든다 되어 있네요. 세포 내의 정상적인 라이소솜은, 자, 라이소솜의 역할이 뭐죠? 세포 내 소기관 라이소솜.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든지 세포 내부에 있는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세포의 넓고 낡은 부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죠.
태이삭병과 유사 라이소좀 축적병 환자는 태이삭병은 이런 라이소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유전자 변이를 나타내며 라이소좀 효소들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태이삭병 환자들은 방금 우리가 정의를 내렸듯이 강글루시드라고 하는 거. 아까 강글루시드는 뭐였습니까? 복합 지질 가운데에서 CR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CR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당지질의 일종입니다. 특히 이제 중추 신경계 조직에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것들은 세포의 기능과 세포막의 다양한 기능에 관여를 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축적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신경세포와 세포막뿐만 아니라 뇌, 골격, 간, 눈, 적혈구, 고환, 비장, 미 우리 몸 전체에 사실은 이것들이 다 필요로 하는 당지질이에요. 문제는 축적이 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런 그 강글루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해가 되어야 돼요. 분해가 될 때 필요한 효소가 헥소자미니 다제 A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수분해의 상황에서 분해하네요. 물이 첨가되는 반응을 하네요. 근데 이것이 이 효소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글루시드가 축적이 되겠죠. 특히 뇌의 신경세포에 축적이 되게 되면은 신경세포가 팽창해주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죽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태익사병을 앓고 있는 유아는 또 근육의 제어 기능과 뇌의 기능이 서서히 잃게 된다. 치료할 만한 치료법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 4세 이전에 죽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네요. 자, 헥소자미네다제 A는 눈의 빛, 감각세포로부터 강글루사이드를 제거하는 데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강글루사이드가 축적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각세포에 손상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강글루사이드는 이런 태이삭병에서 근육 제어와 뇌 기능 상실 이외에도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효소가 결핍되게 되면은 그 원인은 강글루사이드 축적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효소로 갑니다. 바로 밑에 줄 효소 엔자임.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여주는 단백질 정의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이 효소는 변하지 않아요. 이는 효소가 생물학적인 촉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소가 없다면 세포 내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세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자신이 촉매하는 반응에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는 또 다른 쪽 반응을 한 번 더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A와 B는 이제 기질이 되겠고, C와 D는 이제 산물이 되겠죠. 여기에 효소가 있어야 되고, 이 효소가 없다면은 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효소는 단백질이다. 당연한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어떤 효소는 서로 연관이 있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아이소는 같다는 의미고, 아이소 엔자임, 동위효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분해한 효소가 있다 그러면 뭐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 이렇게 같은 기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그걸 모아서 동위효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위효소는 다른 조건이나 다른 조직에서 같은 반응의 촉매작용하는 효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위효소들이 여러 개의 단백질로 구성된 복합체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젖산 탈수소효소 LDH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 종류별로 이렇게 서로 다르다. 그래서 타입을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씩 달리 붙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4-3은 또 진단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효소는 특정 의학적 상태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혈액에 다음의 효소의 농도가 높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산성 탈인산화 효소가 있고요. 탈인산 효소가 있고, 알카리성 탈인산 효소가 있네요. 혈액에 만약에 산성 탈인산 효소가 정상인에 비해서 어떤 특정 사람이 높다면 이 사람은 전립선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암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칼리성은 또 뼈와 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밀라제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럼 이자의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크레아틴, 여러분들 뭐 근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혈장이 많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효소가 혈장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효소는 혈장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죠. 세포 안이나 조직에서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혈장이 많다는 것은 그 효소가 만들어서 작용해야 될 세포나 조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혈장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효소는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세포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처럼 유추해서 이 질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근육질환의 이상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LDH 젖산 탈수소 효소가 많다는 것은 심장이나 간, 골격근, 그리고 적혈구 이런 데 손상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또 간 기능 이상이 있을 때 AST, ALT 이런 것들 우리가 평가해서 간 기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는 방법하고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 3- 반응 속도는 변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4-6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세로축은 효소 활성을 보여주고 있고 가로축은 pH를 보여주고 있죠. 자, 활성이 pH가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효소 활성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7.4 정도 되는 적정 수준에서 이게 어떤 효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효소 활성이 최고로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시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도 특정 온도 내에서 효소 활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효소 활성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3-3 효소는 활성화 또는 불활성화되거나 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용성 단백질처럼 효소 활성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변형이 될 수 있는데 일부 효소들은 처음에는 불활성 분자인 전구체 또는 지아이모젠, 프로엔자임의 형태로 생성되다가 필요 시에 단백질 분해 활성의 작용에 의해서 활성이 된다. 다른 것들은 활성화되기 전에 칼슘 또는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성물 조인자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유기물 조인자를 우리가 코엔자임 이렇게 부르네요. 무기물 조인자는 효소의 결합 부위를 바꾸지만은 조효소는 이걸 바꾸지는 않네요. 대신에 조효소는 효소가 작용하는 동안에 기질로부터 제거된 원자 또는 기능기를 위한 수용기나 운반기로 작용하네요. 대사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이런 비록 조효소가 필요하지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 바이타민도 조효소의 전구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 표에 보니까 바이타민을 분류를 했어요. 지용성 바이타민, 수용성 바이타민. ADKE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펫솔로브 바이타민. 그 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 바이타민 C 이런 것들은 물에 녹는 워터 솔루블 바이타민입니다. 자, 바이타민 B를 보게 되면은 뭐가 많이 있어요, 그죠? 7번은 바이오틴, 8번은 폴릭 애시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B 타입으로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교과서 내용 볼게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여러 화학 물질은 조효소의 전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B, C, 자, 엽산, 폴릭 애시드 B9이었어요. 바이오틴 B7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 판토테산 같은 이런 것들 다 수용성 바이타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대사 반응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바이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적절하게 합성이 안 돼요. 이 이유는 자, 콜라겐은 세 종류의 선상 단백질이 새끼줄 꼬이듯이 꼬여서 굉장한 탄력성을 나타내는 단백질이죠. 수소결합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라이보솜에서 이제 단백질 합성이 시작이 되어서 ER, 소포초에서 작용이 일어나겠죠. 이 소포초에서 특정한 종류의 아미노산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어야 돼요. 하이드록실기가 나중에
콜라겐과 콜라겐 사이에 수소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하이드록실기가 붙게 할 때 뭐가 필요하다? 아스코빅 애시드, 즉 바이타민 C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타민 C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콜라겐들이 타이트하게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혈관 내피 상피라든지 조직들이 타이트하게 제역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이렇게 홈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바이타민 C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현상이 잇몸에 피가 나는 이런 경우예요.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렇게 노출되어서 혈액이 쉽게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사람은 바이타민 C만 공급해주면 금방 호전이 됩니다. 이런 예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저해제로 인해서 또는 변성이 변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펩타이드 구조는 그대로 보존한 채 구조가 바뀌는 이런 경우죠. 저해제는 이제 뭐 유레아라든지 뭐 산성, 황성, 알칼리성 이런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예로서 4-6에서 pH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이 4-7의 그림이 바로 이제 효소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자, A와 B가 C와 D로 바뀌는 거예요. C와 D로 바뀌는 건데, A와 B가 위치 에너지가 올라갔었죠, 아까. 즉, 활성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해야지만이, 즉,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반응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 반응을 낮춰주는 게 효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활성화 에너지,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점점처럼 굉장히 높이, 즉 다시 말해서 위치 에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효소가 있을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CD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 과정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없다면은 반응은 훨씬 더 높은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5 효소 반응은 분류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풀어보게 되면요. 반응의 종류가 산화 환원 반응. 자, 산화 환원. 전자나 수소 이온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죠. 그래서 산화는 공여자에게 산소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환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죠? 전자와 수소 결합을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 반응, 산화 요소, 혹은 탈수소 요소, 환원 반응은 환원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반응을 할 때, 효소가 어떤 반응을 할 때 물이 필요하느냐, 혹은 물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물이 가해져서 분리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분해 요소나 다당류 분해 요소, 지질 분해 요소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탈수 요소는 뭐 탈수 요소니까 말 그대로 대표적인 탈수 요소가 되겠고요. 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기가 교환된다든지 추가된다든지 제거된다든지 이런 거죠. 뭐 인산기가 들어가는 카이네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미노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민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결합 반응은 두 개의 기질이 결합하는 상황이고, 이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을 결합 반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3페이지 연속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삭병은 헥소자미니다제 A를 합성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열성 유전 질환이다. 아까 제가 멘델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그랬어요. 각각의 유전자로부터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두 개 모두 받아야지만이 테이삭병 아기로 태어난다. 한 쌍의 유전자 중에서 오직 한 개의 테이삭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이런 경우는 보인자, 캐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질환 보유자라고 한다. 보유자 본인은 질병으로 그 증상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보인자라면 확률적으로 자손에게 50%로 열성 유전자를 줄 수가 있겠죠. 수정 과정에서 개성할 수 있다. 두 개 모두 정상인 사람은 혈액에 정상 정도의 헥소자미니다제 A가 있다. 보유자는 정상인보다 이 효소의 양은 낮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강글리오사이드가 축적할 정도로 효소가 낮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문제요. 사라와 데이비드는 테이사 유전자의 보유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위 봤듯이 어디에서 이걸 검출할 수 있다고요? 혈액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에 있는 이런 헥소사미니다제 A의 활성 효소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정상인과 비교하면 되겠죠.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도 없다면 이미 살 수가 없었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측정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로 갑니다. 자, 103페이지는 대사란 말이 나오는데요. 대사는 크게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대사는 다음 시간부터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